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비자 종류가 F6 비자입니다. F6 비자고요. 그래서 합법인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일 경우에는 F6 비자를 이렇게 표기가 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가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뒷면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자기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데 E9 비자가 명기된 외국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뒷면을 보면 거기에 거주 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거주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체류 기간이. 그러면 체류 기간 지났으면 이게 출입국에서 이제 체류 허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합법이 아니고 불법인 외국인 근로자라는 거죠. 다문화 가정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상담할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합법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해서 이제 믿고 진행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 업무가 노동부에서 말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외국인 등록증 안 가져와 봐라. 뒷면에 보자. 보니까 이제 벌써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이 외국인 친구들이 또 그 애로 사항을 우리가 지원하고 상담하는 또 내용이 또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이 먼저 파악이 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 흔히 더 많이 통용되는 단어인데, 다문화 가족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는 것은 뭐 바로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태어났을 때 한국 땅에 태어났고 한국인 부모를 두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고,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러 한국에 온 이민자 또는 귀화를 한 사람, 귀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나 혈통적으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 사람하고 우리 한국인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예전에도 우리가 뭐 그때는 다문화 가족이라 부르진 않지만 국제 결혼했다, 그죠?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이제 1990년대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그래서 갑자기 그때가 1990년대 아마 좀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점점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시는 한국 여성분들이 다 도회지로 나오고, 또 시골에 있는 농촌 총각들은 그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소도 키우고 이러면서 뭐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성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농촌 장가 보내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도시 이제 약간의 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남성분들, 혼인 정년기를 이제 훌쩍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이 한국 사회에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지금은 상당 숫자가 이런 다문화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문화 가정은 이제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제 결혼 가정 또는 이중 문화 가정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제가 6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지에 파견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정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다문화 가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한국인 분이 그 파견 직원으로 우리 한국인은 본사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제 지사로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로를 하다가 그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이제 그 격리 직원이 있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이런 가정은 뭐 문제가 없죠. 잘 살죠. 근데 왜냐하면 아주 뭐 결혼 정년기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국적도 또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싹 터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다 알고 결혼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그거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우리가 갔어도 뭐 유학을 갔다가 미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면 여성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약 제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10% 많지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에 E9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로 왔다가 E9 비자 또는 E9 비자로 있다가 이제 불법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하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한국인 남성 근로자하고 이제 그것도 사랑에 빠져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는 안 봐서 그래 한 뭐 5건 이하로 봤는데 이 경우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아는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인간적인 정도 나누고 사랑도 하면서 결혼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탈 이주 여성하고 자국 남성 근로자의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탈 이주 여성은 제가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이탈 이주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여성을 말합니다. 불법 여성.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왔다가 이제 불법이 된 겁니다. 또는 그 다문화 가정 여성도 한국에 왔다가 또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이탈이라 제가 말을 썼는데요. 이탈 이주 여성하고 그러니까 이 이탈 이주 여성의 국적이 베트남이에요. 그 베트남 이주 여성하고 베트남에서 온 남성 근로자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에서 남성 근로자는 다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를 가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상적인 결혼 신고는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동거죠. 동거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애 놓고 살아요. 근데 애 놓고 살면 이게 그 아이가 출생 신고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법상 등록이 안 돼요. 출생 신고가 안 되죠. 그냥 병원에서 그 출생했다는 그 증명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애가 병이 났다, 뭐 아프다 이러면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남성 외국인 근로자하고 한국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난 외국인 근로자하고 한국 여성들이 결혼하죠. 특별히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그 이슬람 남자 근로자들 이게 참 이슬람 남자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한국 여성들의 이 경우들 그래서 이걸 어떤 그런 커뮤니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봐지는 않았습니다. 커뮤니티가 생겨서 이런 걸 막아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 여성이 결혼했다가 이제 이 파키스탄 남성이나 뭐 주로 이슬람 쪽인데 이슬람 쪽은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재력이 있고 여유만 있으면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데려가서 그냥 거기 또 여러분도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이 여성들은 밖에 외출 활동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거의 외부 활동은 거의 남성들이 다 합니다. 시장에 가도 남자들이 장 보러 다니고 여자들이 장 안 보러 다녀요. 저도 파키스탄에서 한 1년 동안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그 선교사로 생활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다른 남자 만나면 다 가려버리고 눈의 영혼을 뺏긴대요. 우리 눈은 뭐 마음의 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남자들하고 보면 벌써 이건 통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못 보게 해요. 어지간한 못 보게 해요. 외간 남자들을. 그래서 이 남성 외국인 근로자 한국 여성의 가정 저희 사상에도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같이 사는데 뭐 잘 삽니다. 뭐 부부로 살면 뭐 어느 우리 한국인 부부도 뭐 톡탁톡탁 안 하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그런데 뭐 잘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톡탁톡탁 그리면서도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슬람 친구들, 파키스탄 친구들에 의해서 또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 부인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잘 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있는데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굉장히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우리 자원봉사 오는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 뭐 제가 조금 우습게 소리 삼아 파키스탄 남자친구들 조심해라.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키스탄 친구들이 또 아주 또 달콤하게 또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아주 또 멋을 또 이렇게 겉으로 이게 멋내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 여자분들이 또 멋있어요. 친구들이 보면 구렛나루 수염 쫙 길어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이 세계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인 적이 있습니다. 세계 미인대 뭐 미스 유니버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중동의 여성분들이 나왔으면 뭐 다 휩쓸었을 정도로 정말 이뻐요. 정말 이걸 얼굴을 뭐 히잡 차도로 이런 걸로 가려놨는데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연령이 안 되는 12살, 13살 뭐 이런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남성 외국인 근로자, 한국 여성 가정에는 주로 이슬람 국가하고 연관돼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화한 이주 근로자와 자국 여성의 가정입니다. 이 귀화한 이주 근로자란 말은 저희 사상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파키스탄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상에 파키스탄 친구들이 많다는 말은 저희 선교회는 뭐 교인이라기보다는 저희 선교회 회원으로 이제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같이 합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저보고 하루는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러노 갑자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도 누가 허리가 아프고 뭐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그런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해요. 그래서 얼치고 그래서 그거 우리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핏 생각이 아니 그래 이슬람에도 그런 그 이맘이라고 부르죠. 이맘 그렇게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 있나니까 예 목사님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자기들 그 생일 맞이하면 저를 가끔 초청합니다. 자기들 모임 있고 하면 그럼 저보고 자기들 이제 또 파키스탄에서 국경일 이렇게 되면 초청해서 같이 식사 전에 저보고 기도해라 그래요. 같이 목사님 왔으니까 그 종교성이라는 이게 무시를 못해요. 이 종교성,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가 왔으니까 이 목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자기들은 또 손들고 이제 이슬람식으로 또 기도를 또 합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성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획기적인 은혜로 이걸 우리 기독교의 종교성으로만 이렇게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하늘에서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한 이주 근로자 이 친구들은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파키스탄 저희 사상적인 제가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특정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발루치스탄 친구들입니다. 발루치. 이 발루치가 뭐냐면 파키스탄에 크게 4개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종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어렵죠.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라는 걸 워낙 강조해 왔고, 우리는 백이민족, 우리는 뭐 그게 한 나라 사람이는데,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사실은 특별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죠.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도 이제 여러 종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발루치 종족이에요. 발루치 종족. 근데 이 발루치 종족이 지금 파키스탄 안에서 좀 홀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좀 핍박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발루치 종족 친구들이 사실 우연하게 한 20년 전부터 저기 사상지역에 와서 근로를 하면서 자기들이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다가 제가 그 한 10년 전부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우리는 파키스탄에 돌아가도 우리는 발루치 종족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우리는 살해를 당하고 유괴를 당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난민 신청을 해달라, 레퓨지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그걸 난민 신청을 제가 출입국에다 저도 같이 지금 한국말이 부족하니까 제가 타이핑을 쳐서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이 한번 관광지로 들어왔는데
그 파키스탄 그 경찰한테 총에 맞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갈비뼈 이가 다 나갔더라고요. 총구멍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도 인정이 돼가지고 한 3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그 난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난민 비자 받고 해서 이제 자국 여성, 자기 나라에 있는 다 데려왔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다가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화하고 나서 이혼하고 한국 여자하고는 이혼하고 이게 참 애매하죠. 진짜 그 한국 여성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은 국적을 따기 위해서 결혼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들은 결혼 뭐 한 번, 두 번 하는 거 뭐 아무 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 가서 이미 결혼했던 여자가 있어요. 가족, 자기 애들이 있어요. 그 다 초청해 한국에 들어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슬람들은 보면 참 어떤 데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뭔지 싶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여성하고 이제 결혼할 때 이 출애굽에 보니까 반드시 실사를 나가더라고요. 실사 진짜 살고 있는지 위장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이제 이게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한국 여성한테 한 달에 매달 생활비 쪽으로 5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 결혼 그냥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이혼해버리고 한국 여성분들 중에도 또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따는데 도움을 자기는 이제 경제적인 또 이제 수입을 또 얻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귀화한 이주 여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정 이게 역으로 된 경우입니다. 귀화한 이주 여성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러 왔다가 국적 따고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은 베트남 여성들하고 또 스리랑카 남성 근로자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필리핀 그 캄보디아 여성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남자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또 그 필리핀 또 남성하고 만나 결혼하고 살고. 지금은 너무 이게 좀 어떨 때는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 혼인 관계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나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결혼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성,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순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이 동남아 쪽은 좀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나중에 제가 그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이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 이제 실마리를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그 친구들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한국은 가부장 사회 아닙니까? 근데 동남아는 여성 중심 사회예요. 네.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 베트남은 조금 또 가부장 쪽으로 좀 더 와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이 동남아 쪽은 여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 중심 사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집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뭐 남자하고 내가 이 같이 살아가 남자가 떠나간다? 별 개의치 않아요. 저하고 오래 지난 캄보디아 그 여성 친구 중에 결혼을 3번 했어요. 지금 3번째 했어요. 결혼을 3번째 했는데 지금도 그 친구는 이제 딸이 있고 아들 둘이 있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3번째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또 낳았는데 그 남편 되는 친구는 입버릇처럼 하는 왜 자기는 캄보디아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서 야 캔마 니는 어쩔 거고 저는 목사님 한국에 살 거예요. 야 그럼 니 지금 남편이 너는 캄보디아 갔는데 어쩌구나. 목사님 괜찮아요. 가라 그래요. 뭐 내 혼자 애들 두고 살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그 남편이 당연히 그 가족을 자기가 부양해야 되고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남편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데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친구로서는 자기가 그냥 괜찮아 내가 애들 뭐 키우면 되고 애들 먹여 살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 이렇게 결혼하는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자유롭게 이렇게 결혼 관계들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서 이런 각 가정들 제가 6가지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나눴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이 형편들마다 각각의 애로사항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들마다 이걸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어쩌면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뭐냐면 불법인 친구들은 한국에서 전혀 혼인신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은 합법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담들이 이런 분류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고 정착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중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선교에 찾아오는 필리핀 친구들 중에 한국에 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온 필리핀 친구들을 제가 처음에는 그냥 국제 결혼 중개 업체 통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씩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이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만 캐톨릭 친구들이고 그 중에 이제 개신교도 있고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도 하고 자주 하고 모이면 같이 늘 기도도 하고 해서 정상적인 이제 그냥 기독교 신앙이다 아니면 로만 캐톨릭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한 번씩 어딜 갔다 온다 그래요. 그 갔다 오고 또 거기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계속 그런 걸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주로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살펴봅니다. 보니까 통일교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신뢰가 안 되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통일교하고 무슨 상관이 나니까? 목사님, 우리 통일교 통해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제가 예전에 일본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난 분인데 그분들이 통일교 통해서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만 생각했는데 필리핀이 많아요. 필리핀의 통일교에서 단체 주선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국제 결혼 중개업체 있고 친인척이나 지인들 소개로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국제 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이게 부작용하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많이 생겨 위장 결혼 문제, 불법 광고 문제, 뭐 신상 정보 무분별로 공개하고 불법 수수료하고 집단 맞선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필리핀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예 중개업자 통해서 결혼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개업을 통하면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이제 남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신부감을 구하러 이제 중개업소에 하면 수수료하고 비행기 값하고 그게 체류의 비용하고 다 합쳐서 최소한 1,000만을 지불해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맞선 횟수를 그러면 될 때까지 성사해준다 아니면 5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또 비용이 또 올라가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즘은 주로 이제 그리고 사실 자연히 생각해보면 이제 A라는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왔다고 하면 살아보니까 괜찮다. 또 뭐 남편하고 살아보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해도 한국의 땅에서 사니까 경제적인 환경도 너무 좋고 사는 것도 너무 편리하다 이러니까 그 남편 자기 한국 남편의 친구를 이제 비슷하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동생 시켜줄까 우리 사촌 여동생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해서 말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옆집에 아저씨가 있는데 나이가 60이야. 나이가 많아. 근데 혼자 살고 있어. 그 이제 우리 엄마가 고향이 우리 엄마가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또 엄마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어머니를 또 데려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지인 친척 소개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연계가 없는 분들은 이제 지금도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으나 주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4년도 4월 달에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심사가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요. 제가 봤던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뭐 있었냐면 한 4, 5년 전에 베트남 여성은 김해에 사는 김해에 살고 있고 베트남 부산 북구 구포동 만덕동 그쪽에 살던 여성인데 이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저 좀 이혼을 좀 시켜주세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애도 있어요. 남자애가 5학년짜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이혼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올 때 벌써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위장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바로 그냥 국적 따자마자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아닌 걸 구분하는 거는 벌써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10살, 15살,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됐는데 이혼하려는 친구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결혼하고 애 놓고 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는데도 안 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된다. 근데 한국에 와서 2년, 3년밖에 안 된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상담에 올라와요. 보면 자녀도 없어요. 근데 이혼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8, 9는 이 친구는 한국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올 때 벌써 마음 먹고 그리고 온 친구다.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심사 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한 베트남 우리 여성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를 도와주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에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무료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런 이제 상담건을 이제 의논을 하면 국장님이 목사님 그 친구의 이력을 한번 쭉 적어라십시오. 라이프 스토리를 적으라는 거죠.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 그러니까 한국에 몇 년도에 결혼, 남편이 언제 베트남에 와서 어떻게 만났고 한국에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살았다는 걸 쭉 적습니다. 진짜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언제는 그런 뭐 책들이 이미 나와 있죠. 정말 어떨 때는 그런 걸 하나 책으로 엮어가지고 한번 진짜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한국 남편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그 베트남 여성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하자마자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트럭 생활하는 거예요. 트럭 생활. 집이 없어요. 한국인 남편이. 그때만 해도 뭐 남편이 그 2014년도에 뭐가 보니 주거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주소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트럭에 결혼하면 또 뭐 여인숙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상담했는데 그 여성은 그렇게 다니다가 트럭 생활을 2년 동안 근데 어디서 잤노? 목사님 트럭에서 잤어요. 하루 종일 남편이 트럭 가지고 일하다가 노가다 일하고 있는 동안 지금 트럭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남편 도우다가 밤 되면 또 트럭에서 자고 그걸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진 거야. 아기를 가지니까 남편이 어딜 갔냐면 그 오뎅 공장에 이제 자기를 데려갔대요. 그 오뎅 공장 기숙사에서도 생활한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부양 능력도 보고 최소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안 된다. 차상위 계층 이상이라야 된다. 그런 것들. 또 주거 공간 당신의 주소 등록지가 최대한 자기 집은 아니라도 전셋집이나 월세집이나 그렇게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허가해 주니까 트럭에 그냥 태우고 다니고 그냥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초청 횟수도 제한을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하고 이혼 후에 5년이 경과 3번까지 결혼한 사람을 봤어요. 한 번
외국인 그 베트남 여성이 와서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찾아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그 한국 남자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가 결혼했다 또 헤어졌어요. 또 그 헤어졌어. 세 번을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제가 속으로 그냥 이분은 무슨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걸 뭐 수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것도 또 나이가 자기는 저하고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동갑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 한국 여성 처음에 이제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본처 사이에서 난 애가 28인가 그래요. 그런데 베트남 자기 와이프는 23살을 얻은 거야. 그렇게 사니까 정말 이게 참 사람의 세계인지 동물의 왕국인지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좀 법적인 정말 조건들을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조건,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입국 관계들은 이제 초청 절차가 있고요. 입국 관계가 있고 초청 절차, 기혼 이주 여성 이렇게 초청 절차가 있고 입국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되고요. 이 한국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 해피 프로그램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이주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교육은 이제 지금은 사회통합정보망이라고 이 소시넷이라고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가 보십시오. 사회통합정보망 안에서 지금은 비자 발급이라든지 영주권 취득이라든지 귀화에 관한 모든 교육들을 이 안에서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정보망 안에 들어가면 국제결혼 프로그램 안내가 있고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세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 한국에 결혼하러 온 이주 여성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처음에는 F6 비자에서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 F5 비자도 딸 수가 있고요. 영주권을 따는 국적 취득하는 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뭐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저한테 이제 외국인 여성들이 전화가 와서 이 문의가 옵니다. 목사님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이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이게 이제 상시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오픈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픈되는 시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각 구별로 이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소기관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도 지금 올해는 그 지역 아동센터 개소안이라고 지금 좀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쯤에는 제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 교육기관으로 출입국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 교육을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교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양산에도 틀림없이 이 소기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간 이게 그 운영기관으로서 허가를 해주고 지금 내년 2022년 되면 또 새로 모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2021년 말에 한번 요 관심을 가지고 요 개소를 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다문화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우리 양산기관하고 양산교회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 교육 받는 거 보면 여러분 처음에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서 이제 5단계 한국 사회 이해가 마치면 국적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다 대부분이 한국어 공부예요. 한국어 공부. 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한국 문화도 같이 이제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한국 사회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조금 됐습니다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이걸 그전만 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국적이나 귀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예전에는 귀화 시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귀화 시험. 가면 뭘 했냐면 면접할 때 애국가를 사절까지 다 불러봐라. 우리 한국 분들 저도 잘 한국의 보물 1호가 뭐냐 뭐 이런 걸 그 책이 물론 있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선교에서
귀화 책자를 가지고 그 귀화하려는 외국인 친구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하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겠어. 이 친구들도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 단계들만, 물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지금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지금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결혼하러 와서 이주 여성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어쨌든 영주권을 딸라 그러고 국적을 따려고 하니까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해서 저도 좀 사실 늦었습니다. 좀 늦었는데 그동안 제가 그때 좀 우리 선교회에서 좀 진행하는 사역의 방향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좀 초점을 제가 4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 또 선교회도 또 우리 아동센터 따라서 이사를 하고 해서 놓쳤는데 저희들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양산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하기가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남부시장 같은데 보증금 한 500 주고 월세 한 2, 30 주면 조그만 공간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안에다 조금 우리 뭐 집사님들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꾸미고 앞에 간판 예쁘게 달아놓고 네, 그래 하면 얼마든지 그 거점 기간으로,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니까 교회로 오는 것은 문턱이 높습니다. 교회로 그 친구들을 바로 와 사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그렇고 그동안 한국에 와 있으면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업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야 한국에 오면 교회 가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이래가지고 교회 한두 번 데려 앉혀놔가지고 그분들이 그 교회 앉혀놓아서 이제 참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교회로 다시 온다는 게 그 친구들은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에 그런 우리 좀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참 그게 하나의, 그래서 이름도 그냥 선교회도 좋습니다. 영어 센터 이래가지고 양산 다문화 센터 해가지고 거기서 한글 교실부터 하고 그렇게 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찾아오고 뭐 부담이 차 한잔 마시자고 부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 이제 교회로 그다음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뭐 좀 공간에서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하면 되지. 거기는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뭐 정거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간 스쳐가는 하나의 그런 장소로 조그만 거 하나만 놔둬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특별히 종교 기관하고 엮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에서는. 그래서 내부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내부 시설들을 하나 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체류 자격하고 변경이 있고요. 이건 체류 자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분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F6 다 F6입니다. 네, F6고, F6 1, F6 2를 이야기하는데, F6 1은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F6 2는 이혼한 사람들, 그래서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양육권을 가지는 거죠. 양육을 가지니까 그 양육을 언제까지 가집니까? 그 자녀가 지금은 10살 또는 7살, 5살이라고 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다 미성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혼해도 그 아들, 자기가 난 애 때문에 그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0년 이상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에 자기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하고 또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해가지고 국적 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혼했다 해도 한국에 이제 국적 따서 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영주 자격 취득, 예, 그래서 영주권 취득하고. 요즘은 또 우리 한국은 이중 국적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 만약에 한국적 취득하려면 캄보디아 국적, 베트남 국적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어떤 젊은 친구들은 무태야 한국적 취득 안 하고 영주권 이제 취득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나라도 국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좀 또 사업하려는 친구들. 예.
이제 한국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화장품이 좋다 보니까 화장품을 갖다가 또 보내가지고 저 고향에 있는 저거 언니 또 여동생한테 그 이제 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거들이 보내고 그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영주권 가지는 게 더 편리하다. 또 레스토랑 같은 하는 그런 뭐 캄보디아 식당, 베트남 식당 하는 친구들도 자주 그 나라에 가서 자기들 그 식재료들을 그냥 사가지고 또 와서 또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국적 취득. 이제 근데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국적 가지고 영주를 가진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국적을 가지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 아이 사랑 카드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만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아이들 그 교육이 되는데 국적이 없으면 이게 한 달에 제가 한번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45만 원에 60 뭐 야외 활동이 있으면 또 그것도 플러스 되고 한 6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맥시멈으로 미니멈 45만 원.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저를 보고 목사님 빨리 유치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말하면 전부 다 공짜는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이게 잘못 이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또 필요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다. 예.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 친구들은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도와준 그걸 또 보고 계속 또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도와주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적은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을 감각을 늘 유지하는 것이 참 때때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외국인 친구들을 좀 지혜롭게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주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형태의 지원과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다문화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적 취득하고 영주권 취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 그 다문화간 여성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산 요건입니다. 이게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와서 살면서 이 대부분이 다 돈 버리고 나면 다 자기 나라로 다 보냅니다. 자기 나라 보내고. 그래서 뭐 자기 나라 보내고 자기 나라 보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특히 다문화가 이 여성들, 동남아에서 온 여성들은 자기들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분들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좀 퍼져 있는 이제 조금 저는 거의 오해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다문화가 여성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혼 사유 중에 문제 중에 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이 결혼했더니 자꾸 고향에 돈 보내라, 자꾸 도와주라 한다. 자꾸 돈만 요구한다. 근데 그게 이제 맞죠. 맞는데 이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는 이 딸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 당연히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떠나온 내 고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렵게 사니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의 사고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부인하고 그래서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자꾸 우리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 집안에 도와주자 이러면 이 여자가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왜 자기 그 친정집만 도와주 친정집으로 다 돈을 자꾸 보내려 그래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이제 오해가 오해를 얻고 골이 깊어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해서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만 서로가 좀 해소가 되면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인 가정의 이혼율 2배가 넘습니다.
사실 이혼하게 되면 이건 한 가정의 해체니까, 이 가정의 해체는 결국은 이 사회의 해체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손 미래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첫 번째로 피해를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잘 좀 계몽한다, 좀 지도한다,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저도 구청 직원들이나 만나면 좀 뭐랄까요, 법적인 교육도 중요하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교육들을 자꾸 우리가 결혼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그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게 피부로 더 많이 와닿는데, 이제 사무를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게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은 더 급한 게 행정이고 법적인 어떤 절차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겠죠. 자기들이 관여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 사람이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 산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캄보디아 친구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먹고 있던 반찬을 갖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오면, 그 시어머니는 밥 먹고 나면 그 반찬통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 뚜껑 덮어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죠. 우리 밑반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는 밑반찬이 없어요. 한 번 먹고 나면 다 버려요. 그리고 시골에는 냉장고도 없고 하니. 근데 한 번 먹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만 반찬 문화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저도 유럽에도 좀 살아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좀 살아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 뒤에 제가 이 이주민 사회하고 생활해 보니까 한국은 참 독특한 문화다. 가부장도 그렇고요. 또 반찬 문화도 그렇고요. 없어요. 유럽에도 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디저트 있고 처음엔 애프타이저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말로 애프타이저 나오고, 먼저 식사에 숲 먼저 조금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메인 푸드 나오고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애프타이저 뭐라 그러나요? 후식 먹고 치우고, 그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먹을 때 밥 넣고 국 넣고 시금치 넣고 콩나물 김치 쫙 깔아놓고 먹고 나서 그 다음 뚜껑 닫아가지고 냉장고 집어넣고 그 다음날 점심은 또다시 다 끓여갖고 또 뚜껑 열고 먹고 또 집어넣고. 여러분 홍콩 대만 가보셨잖아요. 가면 한 번 먹고 끝 아닙니까? 그죠? 이 문화적인 차이가 사소한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리고 며느리 등짝을 막 때리면서 이 아낄 줄도 모르는 이런 며느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차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시어머니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맞추면 이혼하는 확률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또 언어적인 부분도, 우리가 베트남 친구 만났을 때 여러분 신짜오, 여러분 외국인 친구가 미국 친구 와서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말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만문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스리랑카 친구는 저는 인사말을 다 그래도 좀 외우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은 못합니다. 스리랑카 친구는 아이보완, 그 친구들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확 핍니다. 야, 목사님 우리나라 말 할 줄 아는구나. 마음이 열려요. 캄보디아 오면 쫌립수어, 파키스탄 오면 살라말라쿰 인사해 주는 거죠. 네팔 친구 들어오면 뭐랍니까? 나마스테. 그것만 해줘도요. 우리 미국 친구들, 외국 친구들 우리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벌써? 야, 이 친구 그래도 자세가 됐다. 우리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이 친구는 우리 한국에 살 자세가 됐다 이러면서 인정해 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우리 양산교회 다문화 예배부들은 깊이 있게 단어를 못한다 해도 몇 가지 단어들, 몇 가지 단어. 네팔 말로 고맙다, 단야바트. 또 파키스탄 말로 수거리에 감사합니다. 또 캄보디아 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그런 고맙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몇 가지 외워가지고 하면은 벌써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국가에나 법적인 기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건 할 일이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면 예,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 법적이고 무슨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마음을 녹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 녹여주는 건 우리 교회가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준 것처럼 우리가 마음 녹임을 한번 당해봤으니 우리 그 친구들 마음 녹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넣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들에게 낮아지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간단합니다. 찾아가서 그 나라의 말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이 다문화 가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는 주소록에 보면 100명 있으면 한 30명은 한국 사람이고 70명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그 보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거기 보면 문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20대 중반, 30대 초반 친구들이 내 인생 왜 이렇노? 내 인생 불쌍하다. 뭐 이런 거에가 눈물 뚝뚝 흘리는 이런 거에 그게 다반사거든요. 그게 보면. 야, 참, 그 어쩌면 내가 속으로 그래. 너는 네 눈 찔렀다. 네 뭐 믿고 너는 한국 왔노?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사실 외국인 근로자도 코리안 드림이지만 다문화 가정 여성도 사실은 코리안 드림입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한국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남성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남성이지. 잠깐 맞선 보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잠깐 맞선 볼 때 그 남자는 그냥 옷 번들어 입고 목욕탕 가지고 쫙 포마드 쫙 바르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TV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 아저씨가 여기 왔구나. 그 좋은 집에 살던 그 아저씨가. 그러고 덥석 따라온 겁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터럭 몰고 사는 거예요. 여인 숙에서 잠자야 되고. 그럼 내 인생 망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이전 사이에 우리끼리 모이면 농담하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 결혼해 와봤더니 노인 아니면 장애인이다. 이게 참 어쩌면 비하되는 말 같아서 혹시나 오해되었으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너무 잘 사는 분들도 많고요. 네, 잘 사는 분들. 어제도 제가 저희 아동센터에 우리 베트남 이주 여성 그 딸 둘이가 와서 우리 센터에 입소하고 싶을 때 상담을 했는데 그 남편분도 같이 왔더라고요. 남편분들 그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와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을 하신대요. 아유, 너무 보기 좋고 딸들도 너무 예쁘다. 그렇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사상직에 제가 사역하는 저희 선교회 회원들 중에 70~80%는 다 이혼한 여성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이혼한 여성들이 되놓으니까 그 친구들이 저하고 이제 하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 결혼해 보니까 노인 아니면 야는 노인이고 얘는 장애인이고요. 하는 거예요. 참 말은 그래서 우리끼리 웃습니다. 웃는데 참 슬프잖아요. 예. 막을 수 있으면 참 막았어야 되죠. 야, 너 뭐 믿고 그렇게 왔냐? 뭘 알고 왔냐?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제가 왜 외국인 이주민 아이들한테 내가 관심을 이유는 너희는 엄마 너희들은 너가 선택해서 왔지만 애들은 뭔 잘못이고 저는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인데 그럼 그 애들만큼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놔두면 애들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걔들도 말이 어눌해요.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 애들도 제대로 교육이 안 돼.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저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다 어느 날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 또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지만 그게 우리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쌓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인격이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는지 어떨 때는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이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정말 좀 싸매 주시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아이들을 좀 싸매 줄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이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정상 건강하게 자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다문화 여성들 참 정말 그런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참 마음에 늘 참 인생이 그냥 단추를 잘못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어찌 보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결혼한 이유는 제2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참 어떨 때는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예,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나를 만나서 다른 옆집 아저씨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뭐 이제 남자들이니까 우리 남자는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뭐 아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고 한데 네, 그래서 다문화 가는 여성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성들이 자기가 자주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처럼 너무 그렇게 얼매질 않아요. 그 국가에서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다 생각하고 해나가는 그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이 또 있어가지고 참 그것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저는 한국 사람이니 저 정신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배우자나 자녀 양육자 면접 교섭권.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가 직접 이제 키우면 양육이 되죠. 이게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될 때 이제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귀책 사유가 여자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여자한테 있으면 이제 이거는 자녀 양육도 안 됩니다. 면접 교섭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국 남자고 결혼해가 애 낳고 살면서 만약에 얘가 베트남 여성인데 베트남에서 온 그 자국 근로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밖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SNS에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이러다가 남편한테 들켜버린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 자기 나라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했을 때는 이제 자녀 양육하고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 단절자의 경우는 한국인 남편분이 갑자기 사망된다든지 이런 경우 실종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제 사상에 저희 필리핀 친구 중에서도 남편이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한국 남자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다가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행방불명 돼버리는 거예요. 행방불명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적응과 지원 부분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하고요. 다문화 가정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양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저 시내 나가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이게 이제 표준 서비스입니다. 다문화의 교육을 하고 이제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을 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의료 건강 아동보육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한정되다 보니 사실 이 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수가 극히 한정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고 저는 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특별히 우리 이렇게 양산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부에 속한 성도님 한 분이 뭐 꼭 교회에서 어떤 뭐 부스를 만들어서 또 한글 교실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하더라도 우리 다문화 부스에서 한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양산 남부시장이나 자기 옆집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을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해도 훌륭한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다문화 부스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인데 이거는 내가 만나는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친구 다오 씨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또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 총무 집사님이나 서기 집사님 그런 걸 다 기록했다가 그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고민해보고, 또 안 되면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경험이 있는 대로 그에 대한 또 해답을 좀 드리고 수 있고, 그래 또 그럼 그분은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다우시를 만나고 또 풀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조직이 잘 되면 또 좋지만 조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한글 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양육, 특별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는 참 미역국을 많이 끓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 다문화가정 여성을 만나면 뭐 우리 한국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출산하고 나서 그때가 제일 서럽다 하거든요.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좋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되고 친정 언니가 돼가지고,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손잡아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안 그러면 우리 양산역에도 가면 그 베트남 식당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쌀국수 같은 거 하나 딱 포장해가 가져가서 고생했다 먹여주고, 수시로 가가지고, 그 어찌 보면 애 놓는 거, 애 낳아가지고 애를 어떻게 돌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권사님, 집사님들 찾아가서 아기 양육하는 부분, 출산 후에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그분들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제 마음을 얻게 되면 이제 복음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죠.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 양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부서를 통해서 우리 양산 지역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들이 어두움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들이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본 그 상담에 오면 그렇습니다. 가정의 안정. 처음에 온 우리 사는 사람은 가정이 안정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 이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이 제일 원하는 건 한글 교실입니다. 한글 교실은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문화 가정은 한글 공부를 하는데요, 한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한자어로 된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한자어로 된 어느 정도 한국말 할 수 있어도 한번 한자어로 된 한국말을 좀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살려면 너 틀림없이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한자는 안 가르쳐줘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극복 해가지고 그걸 한자로 가르칠 필요는 없어도, 야, 극복은 어려운 일을 이기는 거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풀어서. 그럼 그 친구 근데 알게 되고, 또 뭐 장애물. 그럼 장애물이 뭐고? 한자 아닙니까? 그 장애물은 이거는 길 가다가 부딪히는 거, 이것도 장애물이라 그러고, 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한글 교실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문제하고 갈등이 생겨지면 참 이게 어렵죠. 문제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는 벌써 문제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 상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이제 가족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그 친구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려움을 가졌으니 내가 교회 목사하고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손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펴서 또 성경 읽고, 그러는 가운데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틈에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현실 생활에서의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